역사는 최태성! 이야! 자, 힘 모으고, 기 모으고, 간다! 자. 여러분들, 또 끝났어. 또 끝났어. 일제감이 끝났어. 오늘 마지막 시간이야. 봐요. 이렇게 휙 가잖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자, 좀만 힘내시고요. 이제 저 고지가 보입니다.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들 이제 1930년대로 왔습니다. 자, 우린 과연 또 이 1930년대 그 폭풍과도 몰아치는 민족말살 통치기를 또 우리는 어떻게 싸우면서 저항하면서 이겨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국내에서는요, 이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을 한번 좀 1920년대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서 이제 국어하고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 자, 이 국어에서는요, 일단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문맹퇴치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그 문맹퇴치 운동, 1920년대부터 전개됐던 그런 운동인데, 1930년대 전개됐던 그 문맹퇴치 운동 대표적인 운동이 뭐가 있냐면, 바로 나로드. 이건 브나로드예요.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브나로드 뜻은 뭐냐면 바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특히 이제 동아일보에서 주도했던 그런 문맹퇴치 운동의 일환인데요. 이 브나로드 운동을 모델로 해가지고 이 브나로드 운동을 모델로 해서 만든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세요? 브나로드 운동을 모델로 해서 만든 소설. 이게 바로 시문의 상록수. 네,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이 바로 이 브나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국어, 우리의 어떤 글과 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유명한 단체. 앞에 여러분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에서 계승발전한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어떤 단체냐면 바로 조선어학회. 네, 조선어학회가 이때 30년대 결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이 조선어학회는 42년도. 네, 42년도 바로 그 조선어학회 사건. 그죠? 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지 못했다. 계획은 했었는데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격가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쪽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역사 쪽, 민족주의 진영에서 역사 쪽에서는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역사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족주의 사학이 이때 활동을 합니다. 예, 민족주의 사학이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 민족주의 사학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1930년대는요. 정인보라는 인물이에요. 정인보의 네, 이 민족주의 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바로 이런 정인보 민족주의 사학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역사학이 있습니다. 역사 인물들이 있죠. 자,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바로 신채호. 그죠? 예, 신채호를 들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신채호는 뭐 앞강의에서 의열단, 조선혁명 선언도 배웠었고 또 그 앞에서 구한말의 독사신론, 이 민족주의 사학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뭘 또 강조했냐면 낭가를 강조하죠. 낭가. 이 낭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화랑도 할 때 그 랑이에요. 화랑도가 여러분들 뭐 굉장히 좋은 산 또는 좋은 계곡을 다니면서 심신을 수양하죠. 굉장히 활달하고요. 굉장히 진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취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신채호의 저서로서는 여러분들 조선상고사, 그다음이 조선사 연구초,
네, 조선사 연구초와 같은 그런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신채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역사학자로서는 바로 박은식을 또 들 수 있습니다. 박은식. 여러분들 이 박은식은요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2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그죠.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기도 해요. 1대 초대통령이 이승만 탄핵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대 대통령으로서 이 박은식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이 박은식은 뭘 강조했냐면 혼을 강조해요. 혼. 보세요. 지금 민족주의사학 지금 혼, 난가, 얼 다 정신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박은식의 대표의 저서로서는 바로 한국 통사예요. 통사라고 하는 개념은 앞시들 다 아우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앞을 통자예요. 한국의 아픈 역사라고 해서 한국 통사와 같은 그런 역사서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민족주의 사학의 바로 1930년대 민족주의 사학의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들이다. 이제 인물들은 이제 10년대, 2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사학을 한번 배워봤으니까 이 민족주의 쪽과 연결은 좀 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다른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있어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있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위대함, 우리 민족의 어떤 뛰어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반면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재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 같은 인물인데요. 바로 진단학회를 결성을 해요. 진단학회를 결성해서 실증주의 사학 여기서 이제 뭐 학보도 만들고 이제 그러거든요. 진단학보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서 있는 그대로 역사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 오히려 그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도피가 아니냐라는 그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실증이냐라는 어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의 어떤 그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 사회주의 진영의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는요. 사실은 30년대로 오면 어려워요.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활동하는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역사 이쪽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사회주의 그 사학을 이끌었던 그 대표적인 사학이 뭐냐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자주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사회경제사학. 자, 이 사회경제사학 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경제사학을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백남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남준 아니야. 백남운이야. 백남준은 그저 TV 아티스트잖아. 백남운입니다. 백남운. 자, 이 백남운이 전개하고 있는 이 사회경제사학이 있어요. 이 사회경제사학 백남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회경제사학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회경제사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는요. 바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는 발전한다. 이 발전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법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법칙성이 있다는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역사는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발전, 보편, 법칙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사회경제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회경제사 사회주의 쪽이잖아요.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원시공산주의,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가는 사회는 바로 사회주의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법칙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경제사,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사회경제사학은 당시 일제가 우리 이 민족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었던 식민사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민족은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 지금 역사가 1000년 전 일본 고대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깰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을 제공하고 있더라. 바로 이런 것들이 네,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론. 이 정체성론을 네, 바로 비판하는 그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주로 이제 쟁의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1930년대가 되면요, 거의 뭐 이제 다 조직이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이 치안유지법 이후에 이 사회주의 시대 엄청 탄압하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없어요. 결국 혁명조합 활동으로 이제 숨습니다. 지하로 숨습니다. 네, 혁명조합 활동으로 주로 불법적이죠. 이제 일본의 눈으로 봤을 때 불법적이죠. 이렇게 주로 지하에서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 참 그 힘들었던 1930년대, 4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에도 이렇게 국내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샛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 이 암흑과도 같은 시대에 정말 많이 있었구나. 이 3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변절의 시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의 그 대열에 섰던 그런 시기.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제 국외 항일무장투쟁의 흐름입니다. 1920년대 항일무장투쟁의 총성이 울렸다라고 했죠. 30년대도 여전히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선 여러분들 좀 섹션을 좀 나누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지역, 바로 이 만주 지역에서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이 요쪽에 만리장성 있잖아요. 그 만리장성 이남 쪽을 뭐라고 하냐면 중국 관내라 그래요. 이 중국 관내에서의 활동들이 또 어떠했는지 그 관내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섹션 나눠서 한번 볼게요. 1930년대 초반 그리고 중반 이후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활동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했냐면 바로 항일무장투쟁 대표적인 단체가 있다면 한국독립당 산하부대였던 한국독립군이 있겠습니다. 한국독립당 산하부대인 한국독립군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국외 1930년대 국외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한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한중 연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1920년대는요. 미사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한국 독립군들을 잡아가지고 신고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30년대부터는요. 연합한다고요. 한중 연합 작전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1931년 뭐가 터져요? 만주사변이 터져요. 일제가 중국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이제 안 거야. 아, 우리의 적은 바로 일본이었구나. 그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을 도와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한중연합작전의 어떤 그 모습들이 30년대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여튼 그 계기는 바로 만주사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전개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중국과의 연합 이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한국독립당은요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지청천이라는 인물입니다. 지청천, 나중에 이제 한국광복군을 또 이끌고 있었던 총사령관이기도 하죠. 이 지청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국독립군을 이끌면서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냐면 바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더라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만주지역에 활동했던 조선
조선혁명당이라고 있습니다. 조선혁명당 산하부대를 또 우리는 조선혁명군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1920년대 왜 그 3부가 통합되면서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이렇게 통합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쪽 한국독립당이 혁신의회 그쪽과 연결되고요. 바로 이 조선혁명당이 국민부 쪽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소리 나오는 건데 조선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들은 누가 있냐면요. 바로 양세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양세봉. 네. 우리 그 저 독립운동사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쓰리봉이 등장을 해요. 쓰리봉. 네. 먼저 저 원봉. 네. 원봉은 김원봉. 네. 의열단 알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투봉. 원봉 다음에 투봉이니까 투봉이 누구냐면 좀 설명드릴 거예요. 바로 조선 의용군을 이끌었던 김두봉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쓰리봉. 쓰리봉이 바로 양세봉이에요. 참 이름도 비슷하죠? 네. 원봉, 투봉, 쓰리봉.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네. 이렇게 해서 봉봉봉, 봉이 봉상총사들이 이렇게 항일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양세봉이 활동했던 그 전투는 뭐가 있냐면요. 이것도 역시 한중연합작전이에요. 바로 영릉가 흥경성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잘 나온 1930년 초반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만주 사변이 터지면서 이 지역을 막 쓸고 올라오잖아요. 결국 만주 괴뢰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좀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관내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어떤 그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중국 관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세력이냐면 임시정부가 있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세워져가지고 쭉 활동하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0년대 활동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40년대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30년대는요. 어려웠어요. 이게 연통대 교통국 이런 걸 만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조직을 갖춘다고 했는데 이걸 일제가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리니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래서 뭐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23년도에 열기도 해요. 뭐 한번 적어보면 네, 국민대표회의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위기니까 이런 것도 좀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를 23년도에 열긴 하는데, 여기 뭐 이제 창조판이 다시 세우자, 아니 이 안에서 그냥 개혁하자, 나는 이 개조판이 이렇게 뭐 창조파의 대표님이 바로 신채호예요. 개조파의 대표님이 안창호예요.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도 잘 안 돼요. 결국 계속 위기가 되니까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바로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투쟁 조직이에요.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그래서 만들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인애국단을 이끌고 있었던 이 김구는요, 바로 누구와 누구?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봉창과 윤봉길, 1930년대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를 성공시켜요. 특히 이제 이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윤봉길은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이봉창은 일본에서, 그죠? 그 윤봉길은 중국에서,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하는데, 특히 이 윤봉길의 의거는요,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하면서 아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왜? 당시 중국을 이끌고 있었던 실세가 누구냐면 장제스예요. 이 장제스가 이걸 보고 와우! 중국 이 거대한 인민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사람 딱 한 명이 해냈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이 중국의 임정 지원을 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 살아 있어 이걸 알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이제 상하이를 떠나야 돼요.
왜냐면 일본이 가만 냅두질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 김구한테 붙었던 현상금이 지금 돌아 환산하면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상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참 그 고난에도 대장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하이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상하이 시대였고, 이제 40년대로 가면요, 바로 충칭 시대. 최종적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충칭이에요. 충칭. 이 충칭이라는 곳에서 여러 조직들을 만드는데요. 일단 이제 정부다운 정부, 여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그 다음이 군대 조직도 드디어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광복군도 이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한국독립당 이후에 뭐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이제 앞으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건국강령, 이런 건국강령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광복군,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일단 대일대독 선전포고 합니다. 선전포고, 대일대독 선전포고 하고요. 선전포고 때리고요. 그 다음에 선전포고 이후에 그 인도 미얀마, 영국의 어떤 그 도움으로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전선에도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군들과 함께 OSS, 미국 첩보부대인데 이 OSS와 함께 바로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을 해요.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일본이 조금만 늦게 항복을 했어도 아마 이 한국 광복군이 국내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활동 상황들을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거의 어떤 쌍벽을 이루었던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이 뭐냐면 바로 민족혁명당. 네,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민족혁명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에요. 바로 이 김원봉 주도의 이 민족혁명당인데, 이 민족혁명당 이후에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또 구축을 하는데, 조선민족전선연맹,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이야기 흐름상 적어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얀색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 산하부대가 있어요. 그 산하부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조선의용군입니다. 요건 이제 기억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조선의용군이 아니라 의용대. 네, 의용대입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보세요. 일부는 자, 갑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일부는 바로 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네. 이 합류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김원봉이 직접 부대를 끌고 들어와요. 김원봉의 합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때를 계기로 해서 1942년이거든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그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을 보면 김구와 김원봉이 같이 있어요. 네. 김원봉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의열단 투쟁을 이끌면서 이 김원봉한테 걸렸던 현상금이 지금 돈으로 약 한 300억이 넘습니다. 김구보다 더 많은 현상이 붙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만큼 일본의 그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김원봉인데, 이제 이 김원봉과 김구가 손을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나머지 세력들은요,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중국 예난으로 갑니다. 예난이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의 고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서 만든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으로 또 편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국외에서 저항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파트 분화로드 운동 30년대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사학, 이 30년대 민족주의 사학이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10년대, 20년대의 바로 신채호, 박은실 이런 저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사회경제 사학은 정체성론을 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외 저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거. 왜? 만주사면 계기로 해서 하나가 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만주 지역, 19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당의 쌍성모 대전자령, 독립군의, 그다음에 조선혁명군의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국민대표회의가 결국 결렬되면서 굉장히 힘이 빠졌지만 한인 애국단, 특히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하면서 중국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충칭에 정착을 하고 이런 한국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데 이런 한국 광복군의 활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원봉이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공부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10년대, 20년대, 30년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저항했던 그 샛별같이 빛나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시기였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싸웠기에 드디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을 보겠습니다.